나스닥 시장에 상장했는데 첫날 59%가 급등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그럼 버핏이 왜 이런 기업에 투자하기로 결정하고 했을까? 그런 비즈니스 모델들을 좀 보면서 이해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안녕하세요. 미국 주식 탐구 생활 미탐TV입니다. 오늘은 워렌 버핏의 신규 매수 기업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하는데요. 워렌 버핏이 이제 지난주에 3분기 포트폴리오 현황들을 이제 발표했는데 그 3분기 포트폴리오 핵심 내용들을 빠르게 리뷰해 드리고 그 중에 신규 매수 기업 2개가 있었는데 그 중에 1개를 원픽해서 여러분에게 리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워렌 버핏의 3분기 포트폴리오 현황인데요. 사실 워렌 버핏이 운영하고 있는 버크셔 해서웨이가 이제 공시를 하는 건데요. 분기에 한 번씩 공시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포트폴리오 현황들이 자주 바뀌지는 않아요. 그래서 뭐 매분기 사실상 비슷해요. 비슷하고 상위 보유 종목들도 거의 비슷하고. 그래서 표를 보시면 1위부터 5위까지가 있는데 1위가 애플, 그 다음에 2위가 뱅크 오브 아메리카, 3위가 아메리칸 익스프레스, 그 다음에 코카콜라, 그다음 5위가 크래프트 하인즈. 그러니까 음식료하고 그다음에 굉장히 오래된 카드 결제 회사, 카드사, 그다음에 이제 은행, 미국의 대표적인 은행, 그다음에 애플. 이렇게 요 5개 기업에 대한 포트폴리오 투자 비중이 77%거든요. 그러니까 전체 자산의 약 77%가 5개에 집중돼 있기 때문에 나머지 기업들이 주가가 많이 오르거나 떨어지거나 하더라도 수익률에 큰 영향을 주진 않아요. 그리고 요 애플에 투자한 게 42%니까 거의 애플에 집중 투자했다고 보셔도 거의 뭐 무방하죠. 그러니까 포트폴리오가 대략 한 40여 개 정도가 이제 공개가 되고 있는데 그 중에 뭐 애플이라고 하는 종목 하나에 43%의 자산을 집중 투자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상 애플의 주가가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 버크셔 해서웨이의 실적이 뭐 연동돼 있다라고 볼 수 있다라는 거죠. 특히 이제 최근에 이제 애플 주가 그동안 한 1년 정도 올 초부터는 좀 멈춰 있다가 최근에 3분기 이제 4분기 들어서면서 이제 주가가 또 다시 신고가를 경신하는 이런 형태들이 있기 때문에 아마 이제 버핏의 포트폴리오 수익률이 4분기 때는 상당히 좋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이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추가 매수한 기업을 보면 이제 1위부터 20위까지 그 전체 이제 포트폴리오 비중별로 제가 정리를 해서 알려드렸고요. 여기 보면 13위에 쉐보론이라는 회사를 이제 추가로 매수를 했습니다. 추가 매수했는데 요 회사는 뭐 정유 회사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유가가 올라가면 돈을 많이 버는 회사. 그래서 경제가 재개되고 기본적으로 물가들이 지금 오르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정유주나 이런 데들한테는 상당히 수혜가 될 수가 있겠죠. 그 다음에 이제 3분기 포트폴리오의 특징 중에 하나가 제약 및 카드 회사의 비중을 축소했다는 거예요. 특히 이제 제약사 중에서 요 이제 티커들을 제가 써드렸는데 에브비라든지 뭐 브리스톨 마이어스 스킵이라든지 그다음 머크라든지 오가논이라든지 이런 4개 회사들의 제약사들의 비중을 뭐 크게 많이 축소를 했습니다. 특히 이제 머크나 오가논 같은 경우에 전량 매도해서 지분을 완전히 이제 줄인 상황이죠. 그래서 지분을 줄이고 신규 매수하고 뭐 이런 포트폴리오 변화들이 좀 있었고요. 그다음에 워렌 버핏이 갖고 있는 카드사들이 이제 3개가 있었는데 아메리칸 익스프레스, 그 다음에 비자, 마스터카드 이렇게 세 개가 있었는데 그 중에 이제 비자하고 마스터카드는 비중을 좀 축소를 했어요. 최근에 뭐 비자나 마스터카드 같은 경우에 주가도 많이 좀 하락한 이제 영향들도 좀 있는데요. 요 카드사들의 비중들은 상당히 지금 축소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특히 이제 카드나 이런 쪽들 보면 비자 마스터카드 외에도 이제 새로운 경쟁사로 이제 떠오르고 있는 뭐 페이팔이라든지 또 스퀘어라든지 이런 쪽들의 매출 성장이 상당히 높고 실제로 잠식해 나가고 있는 과정들이라서 아마 비자 마스터카드도 향후에 이런 경쟁사들과 함께 경쟁하는 구조들이 좀 빡빡해질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 신규 매수 기업이 이제 우리가 눈여겨 좀 보려고 하는 건데요. 이 신규 매수 기업이 바로 로열티 파마, 티커로는 RPRX고요. 그 다음에 플로어 앤 데코 홀딩스라고 해서 F&D라는 2개 회사를 이제 신규 매수를 했어요. 그래서 21위부터 40위까지 포트폴리오 현황을 보시면 여기에 이제 로열티 파마하고 플로어 앤 데코 홀딩스. 그래서 우리는 요 4억 8천만 달러 정도를 투자한 이 로열티 파마라는 회사에 대해서 좀 우리가 알아보려고 합니다. 이 로열티 파마라고 하는 회사는 뭐 워렌 버핏뿐만 아니라 최근에는 이제 뭐 한 4조 원대 자산가로 유명한 줄리어드 형제가 이 로열티 파마 지분을 한 16% 정도 보유하고 있는 걸로 알려졌는데요. 이게 최근에 뭐 투자한 건 아니고 원래 이
이 가문에서 투자하는 그 그러니까 가문에서 운영하는 이제 자금을 운영하는 회사가 있는데요. 그 회사를 통해서 이 지분을 투자했는데 1999년도에 투자를 합니다. 그래서 사실은 상장 이전에 초창기 때 이게 투자를 했는데 이제 이 형제들은 이제 증조부가 사실 이탈리아에서 이제 허브를 기반으로 하는 이런 소화제를 만드는 회사를 설립해서 돈을 많이 벌었습니다. 그래서 그 돈을 가지고 99년도에 로열티 파마의 지분을 약 16% 정도 투자하고요. 그 외에도 이제 이 가문에서 주로 투자하는 것들이 헬스케어 쪽들이 많습니다. 최근에는 뭐 금융이나 이런 쪽으로도 확대하고 있습니다만은 주력하고 있는 부분들이 헬스케어 쪽인데 특히 로열티 파마에 투자했다는 거는 상당한 의미가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런 대가들의 흐름들을 좀 같이 참고하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일단은 기업 개요를 좀 알려드리면, 이 회사가 이제 로열티 파마가 하는 역할이 이제 이 돈을 빌려주는 역할이에요. 돈을 투자하는 역할인데, 이 신약을 개발하려고 하면 돈이 굉장히 많이 들거든요. 그래서 실패할 위험들도 있고, 그럴 경우에 리스크가 상당히 크기 때문에 이 신약 개발 회사에게 이제 로열티 파마가 돈을 투자하는 거죠. 그 돈을 이제 우리가 보통 로열티 금융이라고 하고, 이쪽 부분들의 산업들이 지금 계속 성장해 나가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이런 형태의 구조의 비즈니스를 하는 국내 기업들도 한 2개 정도가 국내에 이제 들어와서 국내에서 이제 이런 사업들을 좀 해나가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신약 개발 이런 데도 워낙 이제 돈이 많이 들어가다 보니까 자체적으로 자금 조달을 차입이나 증자하기에 좀 모자라고, 또 안 됐을 때 리스크가 워낙 크다 보니까 이런 이제 로열티 금융을 활용해서 하는 비즈니스들이 앞으로도 계속 발전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돈을 이제 투자하게 되고요. 이 신약 개발 회사가 나중에 이제 물질들을 다 개발하고 나면 이런 제약 회사에다가 라이센스 아웃, 그러니까 라이센스 아웃이라고 하는 거는 이걸 만들어서 팔아도 좋다라는 거죠. 그 라이센스를 주는 거고요. 그다음 이 제약회사가 그걸 팔아서 신약 개발회사의 로열티나 또는 아예 이제 기술 이전료를 이제 제공하는 형태가 되죠. 그래서 신약 개발회사는 그 자금을 회수하게 되고, 그 자금을 회수할 때 요 로열티 금융을 로열티 파마 같은 회사들이 제공하면서 처음에 계약 자체가 매출액이 일어나면 매출액의 몇 퍼센트를 우리가 그 분배권을 가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돈을 투자해주고 그게 성공해서 이제 제품으로 만들고 그 제품이 나중에 팔리면 매출의 몇 프로를 받는 이런 구조가 되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이 로열티 파마는 뭐 분류상으로야 뭐 제약이나 이런 쪽 의료, 뭐 헬스케어 이런 데 들어가 있지만, 엄밀한 의미에서 보면 역시 투자회사나 금융회사의 비즈니스 모델에 훨씬 더 가깝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회사 같은 경우에는 사실 상장할 때 상당히 뭐 시장의 주목을 많이 받았어요. 그래서 2020년도 6월에 나스닥 시장에 상장했는데 첫날 59%가 급등했거든요. 그래서 새로운 모델로 상당히 집중을 받았었는데, 그때 59% 급등한 주가가 44달러예요. 44달러인데 지금 현재 주가가 약 40달러 초반이니까 오히려 첫날 상장한 이후에 뭐 그 이후에 뭐 한 30달러 중반 정도까지, 35달러 정도까지 떨어졌다가 또 좀 회복돼서 40달러니까 이제 처음에 2020년도에 상장한 그 가격을 아직도 회복하지 못하고 있는 그런 시점인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그럼 버핏이 왜 이런 기업에 투자하기로 결정하고 했을까? 그런 비즈니스 모델들을 좀 보면서 이해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그 로열티 파마의 기업 개요 중에 한 3가지 수치를 좀 우리가 눈여겨볼 필요가 있는데, 첫 번째는 이제 투자한 포트폴리오가 이제 중에서 이렇게 실제로 승인돼서 제품화되어 있거나 또는 개발 단계에 있는 이런 형태의 이제 제품들이 약 40개 정도가 되고요. 그 다음에 블록버스터. 그러니까 블록버스터라는 게 뭐냐면 제품 매출액이 10억 달러 이상인 거를 말해요. 그래서 10억 달러 이상인 것들이 약 16개가 있기 때문에 포트폴리오의 상당 부분이 안정한 블록버스터급 이제 제약을 만들고 있는 데서부터 매출을 분배권을 받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은 이 회사의 안정적인 수익성을 대변해 주는 수치이기도 하기 때문에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기업들이 여기 보시면 뭐 승인된 제품들이라고 나오죠. 그래서 어느 회사인지 뭐 버텍스라든지 또는 뭐 머크라든지 존슨앤존슨이라든지 이런 회사들의 이런 승인된 제품들을 팔고, 그다음 제품에서 아까 매출이 들어오면 매출의 일부를 쉐어하는 이런 형태들이 되어 있고요. 아래는 이제 현재 개발 단계에 있는 물질들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개발해서 향후에 또 이제 현금 흐름에 유입이 되는 그런 형태들을 말하고요. 여기 이제 포트폴리오 가중 평균 로열티 듀레이션이 13년 정도라고 나와 있는데요. 말이 좀 어렵죠. 듀레이션이라는 거는 만기 또는 현금 회수 기간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이 투자한 포트폴리오, 돈을 투자했을 때 이 포트폴리오부터 현금 흐름이 완전히 회수되는 데까지 한 13년 정도 걸린다라는 거거든요. 이게 낮을수록 아무래도 좋겠죠. 그래서 PER하고도 좀 비슷한 개념인데, 낮을수록 상당히, 이렇게
잘 고른다고 보면 되겠죠. 빨리빨리 현금을 회수한다라고 보면 되니까 그런 특징들을 갖고 있는 회사가 바로 이 로열티 파마고요. 이 로열티 파마의 경쟁력이 이제 중요한데, 그러면 다른 회사에 대비해서 이렇게 성공할 수 있고 이제 돈을 투자해 줬는데 로열티 금융을 통해서 투자했는데 이 회사가 제품 개발을 못했다던가 아니면 실패했다던가 이러면 그 돈을 사실상 날리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리스크 관리를 어떻게 하는지가 사실 로열티 금융 회사의 굉장히 중요한 경쟁력 중에 하나인데, 이 회사 같은 경우에 보시면 2012년도 요 데이터인데요. 요 자료를 보시면 2012년 데이터 중에서 전체 포트폴리오 투자한 금액이 약 이제 176억 달러 정도인데, 그 중에 77억 달러가 개발 단계에 있는 제품에 투자한 거거든요. 약 비중의 전체 포트폴리오의 44%. 그러니까 왼쪽에 있는 56%는 이미 승인된 제품이기 때문에 매출을 그냥 쉐어 받으면 되는데, 개발인 요 44%는 나중에 이게 만약에 승인이 안 나면 투자를 할 수가 없는, 돈을 회수할 수 없는 이런 리스크가 있는 거잖아요. 근데 요것 중에서 요 기준은 언제냐면 2021년도 3분기 기준이에요. 2021년도 3분기 기준으로 보면 77억 달러. 요 중에서 약 63억 달러. 그러니까 요 그러니까 개발 중인 제품의 포트폴리오의 약 82%가 실제 승인이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당히 이 고르는 눈이 좋다는 거죠. 그러니까 될 만한 제품, 될 만한 제약, 될 만한 그러니까 물질에다가 초기에 투자하고 이 회사가 개발이 끝나고 승인되고 제품을 팔면 매출액을 회수하는 이런 구조이기 때문에 요 찍는 능력이 얼마나 좋느냐가 되게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이 회사 같은 경우에는 개발 초기 단계부터 독자적으로 제품을 평가해서 의사라든지 과학자라든지 VC하고 제휴해서 벤처 캐피탈 회사들하고 제휴해서 이런 유망한 제품을 초기에 선발하는 이 눈을 가지고 있는 게 바로 이 회사의 경쟁력 중에 하나입니다. 또 하나 이런 경쟁력을 뒷받침하는 자료가 있는데요. 여기 보시면 이제 2022년도에 로열티 파마가 어떻게 기업들을 골라내고 투자했는지 이 부분들을 좀 알 수 있는데, 2020년도 기준으로 보면 이제 초기 리뷰한 기업들이 약 265건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걸르고 해서 맨 마지막에 보면 2020년도에 약 24억 달러 정도를 투자했는데 불과 딱 8개 물질에다 투자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265분의 8개니까 3% 정도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만큼 깐깐하게 골라서 3%로 줄이고, 이것들을 성공시킬 수 있는 그동안의 백데이터나 이런 것들이 상당히 쌓여있기 때문에 아마 워렌 버핏이나 또 대가들이 이런 형태의 안정적인 부분들, 이 부분들을 상당히 높이 산 모델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로열티 파마의 실적 분석을 좀 살펴드리면요. 2021년도에는 매출액이 21억 8천만 달러로 3% 늘었고, 영업이익은 19억 5천만 달러로 25%가 껑충 뛰었는데, 근데 요때 이제 2021년도 실적들이 매출액에 비하면 영업이익이 상당히 많이 늘어난 걸로 나오는데, 그 이유는 뭐냐면 이 회사 같은 경우에는 돈을 투자해주는 회사니까 일단 제조업이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매출 원가라는 게 없어요. 그래서 매출 원가가 없고, 그 다음에 보통은 이제 일반 서비스업이나 이런 데들 같은 경우에는 다 인건비로 나가니까 판관비 비중이 높은데, 이 회사는 매출액 대비 판관 비율 비중도 8%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서비스업들도 이런 비중들이 막 25%, 30% 이렇게 나오기도 하거든요. 근데 8%밖에 안 된다는 건 인력이 많이 필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상 금융회사에 상당히 가까운 모델을 좀 갖고 있고요. 결국은 이 회사가 이런 매출이나 이익을 많이 증가시키려고 하면 결국은 돈을 많이 투자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많은 물질에 투자할 수 있는 돈을 만들어서 그걸 투자를 해야지만 그 다음에 매출액이 이어나가기 때문에 이 회사를 볼 때 중요하게 봐야 되는 지표가 바로 이 자료에 있는 장기 투자 자산이에요. 이 장기 투자 자산이라는 게 뭐냐면 주로 다 외부에 투자하는 자산이라고 보시면 거의 될 것 같아요. 유형 자산은 포함이 안 되고요. 여기에는 이제 주로 이제 지분법 관련된 이제 자회사를 설립한다던가 또는 타회사에 투자를 한다던가 지분을 인수한다던가 이런 것들이 다 장기 투자 자산에 해당이 되거든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2018년도에 보면 약 86억 달러였는데 2021년도 3분기 기준으로 보면 149억 달러가 됐어요. 그러니까 이 자산들이 계속 늘어나야 그 자산을 가지고 1년에 매년 아까 2020년도에도 약 20억 달러 정도를 투자했잖아요. 그 자산이 어디서 나오냐? 여기서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투자 자산을 마련한 그 돈하고
그 다음에 이 회사가 현금으로 벌어들여서 캐시플로우가 생기면 그거하고 묶어가지고 그 다음에 또 더 투자할 수 있는 여력들이 생기는 거거든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현금 유입이 아주 충분치 않으면 외부에서 조달해서 이 장기 투자 자산을 늘릴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회사 같은 경우에는 장기 투자 자산을 늘리는 거는 로열티 파마뿐만 아니라 모든 회사들이 똑같습니다만은 차입하거나, 그러니까 금융기관으로부터 차입하거나 또는 주주로부터 증자를 통해서 돈을 마련하는 것. 그래서 이 회사는 차입한다던가 또는 주주한테 증자하겠다라는 발표 자체가 아마 악재로 잘 안 받아들여질 거예요. 왜냐하면 돈을 늘려야지만 이 자산을 늘릴 수 있고, 이 자산을 늘려야지만 투자를 할 수 있고, 투자를 해야지만 향후에 제품이 성공해서 캐시플로우가 유입되기 때문에 장기적으로는 여기가 상당히 중요한 지표라고 보시면 좋아요. 그래서 매출액하고 이 장기 투자 자산을 같이 놓고 보시는 게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을 좀 같이 보시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초이스학 US에서 이제 진단한 AI 분석 종목 진단 결과를 좀 같이 한번 살펴볼 텐데요. 여기 보시면 이제 점수는 52점이니까 아주 높지는 않죠. 그러니까 전체 미국 기업들 6,000개 정도에서 2,000등이고 상위 한 33%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투자 매력 점수로만 보면 아주 높은 정도 수준은 아니에요. 그래서 그게 왜 그런가 이렇게 쭉 봤더니 미래 성장성이, 이게 2022년도의 성장 자체가 아주 높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여기 성장을 늘리려고 하면 아까 앞에 있는 장기 투자 자산이 조금 더 극적으로 늘어나거나 아니면 투자했던 그 제약 회사들 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팔리고 있는 제품들이 이제 지금 블록버스터 것들도 있지만 그것들의 매출이 더 늘어나는 경우, 그러면 비율이 똑같은 비율로, 그러니까 매출액이 정해져 있는 게 아니라 거기에 몇 프로를 받기 때문에 이게 커지면 비율이 똑같으니까 전체 현금 유입되는 게 커진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많이 깔면 깔수록 이 회사는 돈을 버는 구조이기 때문에 계속 깔아야 되는 시점인 거예요. 지금 투자를 해야 되는 거고. 그래서 아직은 이제 내년 2022년도 같은 경우에는 높지 않기 때문에 이 부분들이 좀 낮게 나와서 한 52점 정도가 되고요. 최근에 보면 이제 주가가 한 11% 오르겠는데 이거는 맨전 바닥 30달러 중반에서 지금 올라와 있는 이런 형태입니다. 그래서 요거는 좀 참고하시고요. 그래서 적정 주가랑 이 부분들을 좀 살펴드리면 지금 투자 의견은 이제 매수고 적정 주가가 52달러 정도로 나옵니다. 그래서 현재가가 41.98달러. 그러니까 한 상승 여력이 한 26% 이 정도 되는데, 우리가 요 부분을 보시면 요게 이제 2021년도 3분기거든요. 그러니까 버핏이 산 시점이 아마 여기 시점부터 사기 시작해서, 그러니까 최고가, 최저가가 나와 있었는데 버핏 같은 경우에는 평균 매수가가 38.9달러예요. 그러니까 39달러 정도고 현재가가 41달러니까 한 2달러 정도밖에 차이가 안 나잖아요. 그러니까 버핏이 매수한 평균가랑 지금 주가가 거의 비슷한 수준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버핏이 매수한 가격이 최고가가 이제 여기 한 41달러 요 정도 초반이고 36달러까지도 매수했으니까 아마 요렇게 하락하면서 추가적으로 계속 매수한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다음 분기 이제 4분기가 끝나고 나면 포트폴리오 변동이 또 나올 텐데, 그때도 만약에 추가적으로 매수한 게 나오면 아마 로열티 파업에 대한 상당한 확신을 갖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주가가 계속 하락하는 요 시점에 이제 매수를 했고, 지금은 이제 실적들이 좋아져서 지금 저평가 상태에 있고, 현재 주가가 적정가 대비해서 좀 낮게 거래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사실 대가의 어떤 포트폴리오 이런 것들을 통해서 아이디어를 얻는 것도 되게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요 기업 같은 경우에는 단기적으로 급등할 가능성은 높아 보이지는 않지만 조금은 이렇게 장기적으로 탄탄한 비즈니스를 가지고 있고 투자 자산이 나중에 현금으로 안전하게 단계적으로 차곡차곡 성장할 수 있는 스노우볼 형태의 기업에 유형된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참고하셔서 최근에 어떤 기사라든지 또 다음 분기에 발표되는 포트폴리오에 어떤 변동이 있는지 그런 것들 참고하셔서 로열티 파마 투자하시는데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